여보, 우리 제주도 가서 게스트하우스 하면 어때요? 32년간 대기업 인사팀장으로 일하고 받은 퇴직금 4억 8천만 원. 여기에 평생 모은 적금 1억 2천만 원까지 총 6억 원을 들고 제주도로 내려갔습니다. 59살 마지막 인생 역전의 기회라고 생각했죠. 첫 해에는 정말 잘 됐어요. 외국인 배낭여행객들이 줄을 섰고 한 달에 1,400만 원씩 벌었습니다. 아내와 저는 매일 웃으며 손님을 맞이했죠. 하지만 3년 후 저는 서울로 돌아와 아파트 경비로 일하고 있습니다. 손에 남은 건 3천만 원뿐이었어요. 6억 원 중에서 3억 9천만 원이 사라졌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상민입니다. 올해 61살이고요. 서울에 있는 대기업에서 32년간 인사팀장으로 일했습니다. 아마 제 나이 또래 직장인들이라면 다들 그랬을 거예요. 아침 7시에 집을 나서서 밤 9시에 돌아오는 생활을 30년 넘게 반복했습니다. 주말에는 골프 약속이 있었고 명절에는 친척들을 만나야 했죠. 그렇게 성실하게 살다 보니 어느새 정년이 다가왔습니다. 2017년 봄이었어요. 회사에서 명예퇴직 대상자 명단이 나왔고 제 이름도 거기 들어가 있었습니다. 59살의 나이에 받게 된 퇴직금은 4억 8천만 원. 여기에 적금으로 모아뒀던 1억 2천만 원을 합치면 딱 6억 원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섭섭한 마음도 있었죠. 32년을 바쳤는데 이렇게 끝나는구나 하는 허탈함이 밀려왔습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이제 내 인생을 살 수 있다는 해방감도 느껴졌어요. 퇴직 후 한동안은 집에서 멍하니 시간을 보냈습니다. 30년 넘게 매일 출근하던 몸이 갑자기 할 일이 없어지니 어색하더라고요. 낮에 동네를 산책하다 보면 저처럼 퇴직한 또래들이 공원 벤치에 앉아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들의 표정에서 제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아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내와 함께 앉아서 앞으로의 삶을 이야기했습니다. 아내는 44이었고 저보다 훨씬 활력이 넘치는 사람이었어요. 우리에게는 대학교 3학년에 다니는 아들이 하나 있었고 서울 강남구에 있는 전세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전세금은 4억 원이었죠. 여보, 우리 제주도 가서 게스트하우스 하면 어때요? 아내가 먼저 꺼낸 말이었습니다. 우리는 신혼여행을 제주도로 갔었거든요. 33년 전 일입니다. 서귀포 앞바다를 보며 언젠가 이곳에서 살아보고 싶다고 이야기했던 기억이 났어요. 그 시절에는 막연한 꿈이었는데 이제는 실현할 수 있는 현실이 된 거죠. 게스트하우스요? 우리가 할 수 있을까?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내는 자신만만하게 대답했어요. 제가 요리 좋아하잖아요. 외국인들에게 한국식 브런치 해주면 좋아할 것 같아요. 여보는 영어도 잘하시니까 손님들이랑 대화도 나누시고요. 사실 저는 회사 업무 때문에 영어를 계속 사용해 왔습니다. 해외 지사 직원들과 화상회의도 자주 했고 영문 서류도 많이 다뤘죠. 그런 능력이 게스트하우스 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제주도 게스트하우스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니 제주도에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는 사람들의 후기가 많이 나왔어요. 대부분 긍정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외국인 배낭여행객들과 교류하며 즐겁게 살고 있다는 글들이었죠. 수익도 나쁘지 않아 보였습니다. 성수기에는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 벌 수 있다는 이야기도 있었고요. 아내와 저는 직접 제주도로 내려가서 게스트하우스들을 둘러봤습니다. 서귀포 중문단지 근처에 있는 몇 곳을 방문했는데 분위기가 참 좋았어요. 깔끔하게 꾸며진 인테리어에 외국인 손님들이 거실에서 기타를 치며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주인 부부는 웃으며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그 모습을 보니 우리도 할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여보, 우리 이거 해봐요. 인생 한 번뿐이잖아요. 아내의 말에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0년 넘게 회사에 충성했으니 이제는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을 해도 되지 않을까요?
제주도 서귀포 중문단지 근처에 괜찮은 건물이 나왔습니다. 3층짜리 단독주택이었는데 1층은 거실과 부엌, 2층과 3층에 각각 방이 4개씩 있었어요. 총 8개의 방을 운영할 수 있는 구조였죠. 바다까지는 걸어서 10분 거리였고 주변에 카페와 음식점들도 많았습니다. 위치가 정말 마음에 들었어요. 매매가는 4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은 이 가격이 합리적이라고 했어요. 당시 서귀포 지역 주택 시세가 많이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계약금을 냈습니다. 6억 원 중에서 4억 5천만 원을 집 매매에 사용하기로 결정한 거죠. 건물을 인수하고 나니 본격적으로 인테리어 공사를 시작해야 했습니다. 아내는 인스타그램에서 본 감성적인 디자인을 원했어요. 흰색 벽에 원목 가구, 그리고 곳곳에 초록색 식물을 배치하는 스타일이었죠. 인테리어 업체와 상담을 했더니 견적이 8천만 원 나왔습니다. 조금 비싼 것 같은데요? 제가 망설이자 아내가 말했어요. 첫인상이 중요해요. 요즘 외국인들은 다 인스타그램 보고 숙소를 정한다고 하잖아요. 아내 말이 맞았습니다. 실제로 제주도 인기 게스트하우스들의 인스타그램을 보니 사진이 정말 예쁘게 나와 있었어요. 저는 아내를 믿기로 했습니다. 8천만 원을 인테리어에 투자했죠. 가구와 침구류를 사는데도 돈이 많이 들었습니다. 침대 8개, 이불과 베개, 수건, 식기류, 조리도구까지 모두 새로 구입해야 했거든요. 특히 외국인 손님들을 위해 침대는 퀸 사이즈로 준비했습니다. 가구점에서 대량 구매 할인을 받아도 4천만 원이 나갔어요. 그리고 각종 전자제품도 필요했습니다. 세탁기 2대, 건조기 1대, 냉장고 2대, 에어컨 8대, 텔레비전 8대, 여기에 정수기, 공기청정기, 와이파이 장비까지 합치니 3천만 원이 더 들었습니다. 계산을 해보니 이미 6억 원을 모두 사용한 상태였어요. 운영자금은 어떻게 하죠? 제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내는 여유롭게 대답했어요. 곧 손님들이 올 거예요. 첫 달만 버티면 돼요. 저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대학교 3학년이던 아들은 등록금과 생활비가 필요했거든요. 아들아, 미안한데 이번 학기는 학자금 대출 좀 받아야 할 것 같다. 네, 아버지. 괜찮아요. 저도 아르바이트 더 할게요. 아들의 목소리가 씩씩했습니다. 그래도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어요. 아버지로서 아들에게 제대로 해주지 못하는 것 같아서요. 2017년 10월 말 드디어 게스트하우스 오픈 준비가 끝났습니다. 아내가 직접 지은 이름은 바다가 보이는 집이었어요. 영어로는 시뷰 하우스라고 했죠. 간판을 다는 날 아내와 저는 함께 사진을 찍었습니다. 우리의 새로운 시작을 기념하는 사진이었어요. 예약 사이트에 숙소를 등록했습니다. 북닷컴, 에어비앤비, 아고다 같은 곳들이었죠. 사진을 예쁘게 찍어서 올리고 소개글도 정성껏 작성했습니다. 가격은 도미토리 침대 하나에 2만 5천 원, 개인실은 하루에 6만 원으로 책정했어요. 주변 게스트하우스들과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첫 예약이 들어온 건 등록하고 사흘 만이었습니다. 독일에서 온 배낭여행객이었어요. 26살 청년이었는데 한 달간 아시아를 여행한다고 했습니다. 그가 도착한 날 저는 공항까지 차로 마중을 나갔어요. 환영합니다. 제 영어 인사에 그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와, 정말 멋진 곳이네요. 게스트하우스에 도착한 그는 곳곳을 둘러보며 감탄했어요. 아내가 준비한 웰컴 드링크를 마시며 우리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제주도 여행 코스에 대해 조언을 해주니 정말 고마워했죠. 내일 아침 브런치 드실래요? 제 아내가 한국식 브런치를 잘 만들어요. 오, 정말요? 꼭 먹고 싶어요. 다음 날 아침 아내는 김치찌개와 계란말이, 김밥을 준비했습니다. 독일 청년은 김치찌개를 한 숟가락 먹더니 엄지를 치켜 세웠어요. 어메이징. 이거 정말 맛있어요. 그날 저녁 그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우리 게스트하우스 사진을 올렸습니다. 해시태그로 제주도 숨은 명소,
최고의 호스트라고 적어놨더라고요. 그 게시물을 본 외국인 친구들이 댓글을 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꿈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독일 청년이 떠난 후 예약이 하나둘씩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프랑스에서 온 커플, 호주에서 온 대학생 그룹, 캐나다에서 온 신혼부부. 한 달 만에 8개 방이 모두 찼어요. 매일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게 정말 즐거웠습니다. 아내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브런치 준비를 했어요. 김치찌개, 된장찌개, 계란찜, 김밥, 파전 같은 한국 음식들이었죠. 외국인 손님들은 아내의 요리를 정말 좋아했습니다. 특히 김치찌개는 인기가 많았어요. 매운 걸 잘 못 먹는 손님들을 위해서는 순한 맛으로 따로 끓여주기도 했죠. 이거 레시피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프랑스에서 온 여성 손님이 물었습니다. 아내는 흔쾌히 레시피를 적어줬어요. 그 손님은 나중에 프랑스로 돌아가서도 아내에게 이메일을 보내왔습니다. 집에서 김치찌개를 만들어 먹었는데 정말 맛있었다고요? 저는 주로 손님들과 대화를 나누는 역할을 했습니다. 30년 넘게 회사에서 영어를 사용했던 경험이 큰 도움이 됐어요. 저녁이면 거실에 모여 앉아서 각자의 여행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떤 날은 10명이 넘는 손님들이 함께 모여서 맥주를 마시며 밤늦게까지 수다를 떨었죠. 상민, 당신은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호주에서 온 40대 남자가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그는 일주일 동안 묵으면서 저와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자기 인생 이야기도 들려주고 제 이야기도 들어줬죠. 떠나는 날 아침 그는 아내와 저를 껴안으며 고마워했습니다. 언젠가 꼭 다시 올게요. 2018년 봄이 되자 예약이 폭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제주도 유채꽃이 만개하는 시기였거든요. 인스타그램에서 우리 게스트하우스가 입소문을 타면서 외국인 배낭여행객들 사이에서 유명해졌어요. 예약 사이트에 후기가 계속 올라왔고 평점도 9.8점까지 올랐습니다. 여보, 이번 달 수입 좀 봐요. 아내가 신나서 통장을 보여줬습니다. 3월 한 달 수입이 1,200만 원이었어요. 여기서 전기세, 수도세, 인터넷비, 식재료비 같은 운영비 500만 원을 빼면 순수익이 700만 원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정말 괜찮은데요? 저도 놀랐어요. 회사 다닐 때 월급이 600만 원 정도였는데 그보다 더 많이 벌고 있었으니까요. 게다가 일이 힘들지도 않았습니다. 손님들과 이야기 나누고 아내가 만든 음식 대접하고 청소하고 그게 전부였어요. 우리 이거 대박 났어요. 아내의 얼굴에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저도 기분이 좋았어요. 명예퇴직 당하고 앞날이 막막했는데 이렇게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니 감사했습니다. 4월에는 벚꽃 시즌이었어요. 제주도 전역에 벚꽃이 만개했고 관광객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우리 게스트하우스도 한 달 내내 만실이었죠. 수입은 1,400만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 용돈 좀 넉넉하게 보내줘요. 아내가 말했습니다. 저도 동의했어요. 학자금 대출까지 받게 해서 미안했는데 이제는 여유가 생겼으니까요. 아들에게 100만 원을 보냈습니다. 아빠, 이렇게 많이요? 괜찮아요? 괜찮아. 아빠가 요즘 일이 잘 되고 있어. 아들의 목소리가 밝아졌습니다. 부모로서 아들에게 뭔가 해줄 수 있다는 게 참 기뻤어요. 5월에도 날씨가 좋아서 예약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손님들을 공항이나 버스터미널로 데려다주고 새로운 손님들을 마중 나갔어요. 중간중간 세탁과 청소를 하고 저녁에는 손님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게 진짜 일인가 싶어요. 저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회사 다닐 때는 매일 스트레스에 시달렸는데 지금은 정말 행복했거든요. 돈도 벌고 새로운 사람들도 만나고 제주도 바다도 매일 볼 수 있고 우리 정말 잘한 것 같아요. 아내도 만족스러워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몰랐어요. 이 달콤한 시간이 그리 오래가지 못할 거라는 걸. 2018년 여름이 다가오면서 조금씩 이상한 징조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느낀 건 예약률의 변화였어요.
6월 초까지만 해도 한 달 내내 만실이었는데 6월 중순부터 빈방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여보, 요즘 예약이 좀 줄었네요. 아내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여름 성수기 전이라 그런 거겠죠. 7월, 8월 되면 다시 찰 거예요. 하지만 제 예상은 빗나갔습니다. 7월이 되어도 예약률은 50% 수준에 머물렀어요. 8개 방 중에서 4, 5개만 찼죠. 이상했습니다. 분명 여름 성수기인데 왜 이럴까요? 원인을 찾기 위해 주변을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곧 이유를 알게 됐어요. 우리 게스트하우스에서 500m 떨어진 곳에 대형 프랜차이즈 호스텔이 새로 문을 열었더라고요. 30개의 침대를 갖춘 큰 규모였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가격이었어요. 도미토리 침대 하나에 15,000원. 우리는 25,000원을 받고 있었는데 10,000원이나 싼 거죠. 개인실도 40,000원으로 우리보다 20,000원이 쌌습니다. 어떻게 이 가격에 운영이 되는 거죠?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아내도 당황했습니다. 프랜차이즈는 규모의 경제가 있으니까요. 대량으로 물품을 구매하면 단가가 내려가잖아요. 아내의 설명을 듣고 보니 이해가 갔습니다. 우리는 소규모로 운영하니까 모든 게 비쌀 수밖에 없었죠. 식재료도 침구류도 전부 시중 가격으로 사야 했으니까요. 게다가 그 호스텔은 마케팅도 공격적으로 했어요. 인스타그램 광고를 대대적으로 내보냈고 유튜버들을 초청해서 홍보 영상도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마케팅 비용을 쓸 여유가 없었어요. 우리도 가격을 내려야 할까요? 아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고민이 됐어요. 가격을 내리면 손님은 늘어날 수 있지만 수익은 줄어들 테니까요. 현재 운영비가 한 달에 500만 원 정도 나가는데 가격을 내리면 수지 맞추기가 어려울 것 같았습니다. 좀 더 지켜보죠. 우리는 홈메이드 브런치라는 강점이 있잖아요. 저는 아내를 안심시켰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불안했어요. 7월 말 제주도에 태풍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태풍 솔릭이 북상하고 있다는 뉴스가 나왔어요. 처음에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제주도에는 매년 태풍이 오니까요. 하지만 이번 태풍은 달랐어요. 8월 23일 태풍 솔릭이 제주도를 강타했습니다. 순간 최대풍속이 초속 40m가 넘었어요. 집이 흔들릴 정도로 강한 바람이었죠. 빗물이 창문을 때리는 소리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피해를 확인하러 밖으로 나갔어요. 게스트하우스 옥상에 태양광 패널 2개가 날아가 있었습니다. 3층 창문 하나가 깨졌고 외벽 타일도 여러 곳이 떨어져 나갔어요. 정원에 심었던 나무들은 뿌리째 뽑혀 있었습니다. 이걸 어떡하죠? 아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수리업체에 전화를 걸었어요. 견적을 받아보니 1,200만 원이 나왔습니다. 보험 처리는 안 되나요? 태풍 피해는 보험 적용이 안 됩니다. 업체 직원의 말에 머리가 멍해졌어요. 1,200만 원을 그냥 내야 한다는 거잖아요. 일단 급한 것부터 수리하죠. 창문이랑 외벽만요. 저는 최소한의 수리만 하기로 했습니다. 비용은 500만 원. 그나마 다행이었지만 예상치 못한 지출이었죠. 태풍이 지나간 후 예약 취소가 줄줄이 들어왔습니다. 8월 남은 기간 예약이 전부 취소됐어요. 손님들이 제주도 날씨를 걱정해서 다른 지역으로 여행지를 바꾼 거죠. 이번 달 수입이 300만 원밖에 안 돼요. 아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운영비 500만 원을 빼면 200만 원 적자였어요. 거기에 태풍 수리비 500만 원까지 더하면 700만 원 손실이었습니다. 괜찮아요. 9월부터 다시 회복할 거예요. 저는 애써 밝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걱정이 됐습니다. 처음으로 적자를 본 거였으니까요. 그리고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9월이 되어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악화됐어요. 예약률은 30% 수준으로 떨어졌고 8개 방 중에서 2~3개만 찼습니다. 주변에 프랜차이즈 호스텔이 2곳 더 생겼거든요. 여보, 우리도 가격을 내려야 할 것 같아요.
아내가 다시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저도 동의할 수밖에 없었어요. 도미토리를 18,000원으로 개인실을 5만 원으로 내렸습니다. 그래도 주변 호스텔보다는 비쌌지만 홈메이드 브런치를 제공하니까 차별화가 될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가격을 내려도 예약은 크게 늘지 않았어요. 외국인 배낭여행객들은 가격에 민감했습니다. 3,000원 차이도 큰 차이였던 거죠. 게다가 프랜차이즈 호스텔들은 위치도 좋았어요. 버스 정류장이나 편의점과 가까웠거든요. 9월 수입은 400만 원이었습니다. 운영비를 빼면 100만 원 적자였어요. 이 정도면 그래도 버틸만 했지만 문제는 10월이었습니다. 10월 초 또 태풍이 왔어요. 태풍 콩네이였습니다. 이번에도 순간 최대 풍속이 초속 35m가 넘었죠. 지난번에 수리했던 외벽 타일이 또 떨어져 나갔고 1층 거실 천장에서 물이 새기 시작했습니다. 비가 새요. 아내가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저는 바가지와 대야를 놓아서 물을 받았어요. 천장을 보니 균열이 여러 곳에 생겨 있었습니다. 태풍이 지나간 후 다시 수리업체를 불렀습니다. 이번에는 방수 공사까지 해야 한다고 했어요. 견적은 800만 원이었습니다. 지난번에도 500만 원 들었는데 또 800만 원이요? 저는 한숨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수리를 안 할 수는 없었어요. 비가 새는 집에 손님을 받을 수는 없으니까요. 분할 납부 가능한가요? 400만 원 먼저 내시고 나머지는 한 달 후에 내셔도 됩니다. 저는 400만 원을 먼저 냈습니다. 통장 잔액이 점점 줄어들고 있었어요. 10월은 원래 비수기였습니다. 날씨도 애매하고 외국인 관광객도 적은 시기였죠. 거기에 태풍 피해까지 겹치니 예약이 거의 없었어요. 한 달 수입이 200만 원밖에 안 됐습니다. 이번 달 적자가 300만 원이에요. 아내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거기에 수리비 400만 원을 더하면 700만 원 손실이었죠. 한 달 후에 수리비 나머지 400만 원도 내야 해요. 저는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남은 돈이 600만 원이었어요. 이 돈으로 11월 운영비를 내고 수리비 나머지를 내면 거의 바닥이었습니다. 여보, 우리 돈 좀 빌려야 할 것 같아요. 아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누구한테 빌려요? 서울에 있는 친구들한테 연락하기도 창피하고. 그럼 대출 받아요. 2천만 원 정도만요. 결국 저는 은행에 가서 신용대출을 받았습니다. 2천만 원. 금리는 연 4.5%였어요. 한 달 이자가 7만 5천 원 정도 나왔습니다. 2천만 원으로 11월, 12월 버티고 내년 봄부터 다시 손님이 늘면 괜찮을 거예요. 저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불안했어요. 만약 내년 봄에도 손님이 안 오면 어떡하죠? 11월에도 예약은 저조했습니다. 수입이 300만 원이었고 운영비를 빼면 200만 원 적자였어요. 거기에 대출 이자까지 내니 사실상 200만 원 이상 손실이었죠. 12월은 더 심했습니다. 겨울이라 외국인 배낭여행객이 거의 없었거든요. 한 달 수입이 150만 원밖에 안 됐어요. 적자가 350만 원이었습니다. 여보, 이거 안 되겠어요. 아내가 울먹였습니다. 저도 막막했어요. 1년 동안 열심히 했는데 결국 이렇게 되다니. 일단 내년 봄까지 버텨보죠. 봄에 손님이 다시 오면. 하지만 제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2019년 1월이 됐습니다. 설 명절 기간에는 한국인 관광객들이 제주도를 찾았어요. 덕분에 2월에는 수입이 50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저는 조금 희망을 가졌어요. 하지만 3월이 되자 다시 예약이 줄었습니다. 여보, 주변에 또 새 호스텔이 생겼어요. 아내가 절망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게스트하우스 바로 옆 건물이었어요. 40개 침대 규모의 대형 호스텔이었죠. 가격은 도미토리가 1만 3천 원, 개인실이 3만 5천 원이었습니다. 이건 완전히 덤핑 아닌가요? 저는 화가 났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시장 경쟁이니까요. 우리도 가격을 더 내려야 했습니다.
도미토리를 15,000원으로, 개인실을 45,000원으로 내렸어요. 그런데 가격을 내리니까 이상한 손님들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방을 지저분하게 쓰는 손님들이었죠. 조용히 묵으려는 다른 손님들이 불편해했어요. 여기 너무 시끄러워요. 환불해 주세요. 일본에서 온 여성 손님이 체크인하자마자 짐을 싸더니 나가버렸습니다. 다음 날 예약 사이트에 나쁜 후기가 올라왔어요. 평점이 9.8점에서 8.3점으로 떨어졌습니다. 평점이 떨어지니까 예약이 더 안 들어와요. 아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악순환이었죠. 가격을 내리니 질 낮은 손님들이 오고, 그러니 평점이 떨어지고, 평점이 떨어지니 예약이 더 줄어들고, 4월 수입은 250만 원이었습니다. 적자가 250만 원이었어요. 거기에 대출 이자까지 합치면 한 달에 300만 원씩 손실을 보고 있었습니다. 여보, 대출 좀 더 받아야겠어요. 저는 다시 은행에 갔습니다. 이번에는 3천만 원을 받았어요. 금리는 연 5.2%로 올랐습니다. 신용 등급이 떨어졌거든요. 이제 매달 갚아야 하는 이자가 20만 원이 넘었습니다. 5월, 6월도 상황은 비슷했습니다. 월 평균 수입이 300만 원 정도였고 적자가 200만 원씩 누적됐어요. 7월 어느 날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 저 다음 학기 등록금이 350만 원인데요. 아들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어요. 저는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남은 돈이 400만 원밖에 없었어요. 아들아, 미안한데 이번에도 학자금 대출 받아야 할 것 같다. 아빠가 지금 상황이... 네, 아빠. 괜찮아요. 걱정 마세요. 전화를 끊고 나니 눈물이 났습니다. 아버지로서 아들 등록금조차 제대로 대주지 못하다니 6억 원을 들여서 시작한 사업이 이렇게 무너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결정타가 왔습니다. 2019년 12월 말 중국 우한에서 이상한 폐렴이 퍼지고 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중국에서만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2020년 1월이 되자 상황이 심각해졌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이름이 붙었고 한국에도 확진자가 나왔어요. 2월부터는 대구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여보, 예약 취소가 들어오고 있어요. 아내가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2월 예약이 절반 이상 취소됐어요. 3월 예약도 줄줄이 취소됐습니다. 외국인 손님들이 한국 여행을 포기하기 시작한 거죠. 이건 일시적인 거겠죠? 곧 괜찮아질 거예요. 저는 낙관적으로 생각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3월 19일 정부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작했습니다. 불필요한 외출을 자제하라는 권고가 내려왔어요. 해외 여행객들에게는 14일 자가격리 의무가 부과됐습니다. 이제 외국인 손님은 완전히 끊긴 거예요. 아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실제로 3월에는 예약이 단 한 건도 없었어요. 수입이 0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운영비는 계속 나갔습니다. 전기세, 수도세, 인터넷비, 대출이자. 한 달에 600만 원씩 나가는 돈이었어요. 수입은 없는데 지출만 있으니 저축했던 돈이 빠르게 바닥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아르바이트라도 해야 할 것 같아요. 아내가 말했습니다. 저도 동의했어요. 이대로는 한 달도 버티기 힘들었으니까요. 아내는 근처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하루 5시간, 주 5일 근무로 한 달에 120만 원 정도 벌었어요. 저는 제주도 물류센터에서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물류센터 면접을 보러 갔을 때 면접관이 물었어요. 나이가 62세시네요. 야간 근무 가능하세요? 네, 괜찮습니다. 일이 굉장히 힘듭니다. 12시간 동안 서서 택배를 분류해야 해요.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절실했습니다. 돈을 벌어야 했으니까요. 야간 근무는 오후 7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였습니다. 12시간 동안 쉬지 않고 택배 상자를 옮기고 분류하는 일이었어요.
허리를 굽히고 펴는 동작을 수천 번 반복했습니다. 첫날 근무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온몸이 비명을 질렀어요. 허리, 무릎, 어깨 모든 곳이 아팠습니다. 60살 몸으로 하기에는 너무 힘든 일이었죠. 여보, 괜찮아요? 아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괜찮은 척 했어요. 괜찮아. 며칠 지나면 적응될 거야. 하지만 적응되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도 몸은 여전히 아팠어요. 그래도 계속 일했습니다. 한 달 월급이 250만 원이었거든요. 아내 아르바이트비 120만 원과 합치면 37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도 운영비 600만 원에는 한참 모자라요. 아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리는 대출을 또 받았어요. 이번에는 2천만 원. 합계 7천만 원의 빚이 생겼습니다. 4월, 5월, 6월 내내 게스트하우스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가끔 한국인 손님이 하루 이틀 묵고 가는 게 전부였어요. 한 달 수입이 평균 50만 원 정도였습니다. 이거 완전히 망한 거 아닌가요? 아내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저도 알고 있었어요. 이미 끝난 거라는 걸. 7월 어느 날 은행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대출 연체가 2달째입니다. 빨리 갚지 않으면 신용불량자로 등록됩니다. 저는 머리를 싸맸어요. 대출 이자조차 제때 갚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보, 이제 게스트하우스 정리해야 할 것 같아요. 아내가 말했습니다. 저도 동의했어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으니까요. 8월에 건물을 매물로 내놨습니다. 3년 전에 4억 5천만 원에 샀던 건물이었죠. 하지만 코로나 때문에 제주도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어 있었어요. 몇 달이 지나도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가격을 내렸습니다. 4억 원, 3억 5천만 원, 3억 원. 계속 내려도 팔리지 않았어요. 2020년 12월 드디어 매수자가 나타났습니다. 제시한 가격은 2억 8천만 원이었어요. 2억 8천만 원이요? 제가 4억 5천만 원에 샀는데요. 저는 황당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중개인은 냉정하게 말했어요. 지금 시세가 그래요. 코로나 때문에 제주도 게스트하우스들 다 망하고 있거든요. 이 가격이면 괜찮은 겁니다. 저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은행 빚도 있고 매달 적자가 쌓이고 있었으니까요. 2억 8천만 원에 건물을 팔았습니다. 대출 7천만 원을 갚고 나니 2억 1천만 원이 남았어요. 3년 전에 6억 원을 투자했는데 돌아온 건 2억 1천만 원 뿐이었습니다. 3억 9천만 원을 날린 거죠. 마지막 날 밤 빈 게스트하우스를 둘러봤습니다. 3년 동안 우리가 웃고 울었던 공간이었어요. 외국인 손님들과 이야기 나누고 아내가 브런치를 만들던 부엌. 모든 게 꿈 같았습니다. 여보, 우리 서울로 돌아가요. 아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주도의 꿈은 이렇게 끝났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건 2021년 1월이었습니다. 남은 돈 2억 1천만 원으로 강서구에 있는 작은 아파트를 전세로 얻었어요. 전세금이 1억 8천만 원이었습니다. 손에 남은 돈은 3천만 원 뿐이었죠. 이 돈으로 당분간 생활비를 써야 해요. 아내가 말했습니다. 저는 다시 일자리를 찾아야 했어요. 61살의 나이에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 곳에 이력서를 냈지만 번번이 거절당했습니다. 나이가 많다는 이유였어요. 32년간 대기업에서 인사팀장을 했다는 경력도 소용없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졸업하고 취직하면 도와드릴게요. 아들이 전화로 말했습니다. 대학교 4학년이 된 아들은 열심히 취업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저는 아들에게 미안했습니다. 아들아, 아빠가 제대로 못해줘서 미안하다. 아빠, 그런 말씀 마세요. 저도 곧 어른이 돼요. 아들의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결국 저는 아파트 경비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근처 대단지 아파트였는데 한 달 월급이 230만 원이었어요. 아내도 마트에서 계산원으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월급이 200만 원이었죠. 둘이 합쳐서 430만 원.
생활비로 빠듯했지만 그래도 먹고 살 수는 있었습니다. 경비 일은 생각보다 외로웠어요. 경비실에 앉아서 출입하는 사람들을 확인하고 택배를 정리하고 쓰레기를 치우는 일이었습니다. 입주민들은 저를 투명 인간처럼 대했어요. 인사를 해도 대답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죠. 가끔 30년 전 회사 생활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제가 팀장이었고 후배들이 저를 존경했어요. 회의실에서 발표를 하면 사람들이 경청했죠. 지금은 경비원이 돼서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존재가 됐습니다. 이게 내 인생인가? 밤늦게 경비실에 혼자 앉아 있으면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62살. 정년 퇴직을 하고 제주도에서 꿈을 꿨는데 결국 이렇게 됐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아내도 있고 아들도 있으니까요. 2021년 하반기 아들이 취직을 했습니다. 중견기업 마케팅팀에 입사한 거죠. 초봉이 3,500만 원이었어요. 아빠, 이제 제가 도와드릴게요. 아들은 첫 월급을 타자마자 저희에게 100만 원을 보내왔습니다. 저는 받지 않으려고 했지만 아들이 고집을 부렸어요. 아빠,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아버지한테 얼마나 많이 받았는데요. 이 정도는 당연한 거예요. 아들의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제주도에서 실패하고 학자금 대출까지 받게 했는데도 아들은 원망하지 않았어요. 고맙다, 아들아. 아빠, 고마워하지 마세요. 저는 아버지 자랑스러워요. 새로운 도전을 했잖아요. 아들의 말이 위로가 됐습니다. 비록 실패했지만 도전했다는 것 자체가 의미 있는 일이었나 봐요. 2022년이 됐습니다. 저는 여전히 경비 일을 하고 있었고 아내도 마트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아들은 회사에서 인정받으며 잘 다니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내와 함께 한강공원을 산책했습니다. 석양이 예뻤어요. 여보, 제주도 생각나요? 아내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생각나죠? 그때가 꿈 같아요. 후회해요? 후회는 잘 모르겠어요. 돈은 많이 잃었지만 그래도 우리 해보고 싶은 거 해봤잖아요. 아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맞아요. 적어도 시도는 했어요. 우리는 한참 동안 말없이 걸었습니다. 실패했지만 우리는 여전히 함께 있었어요. 그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2025년입니다. 저는 지금 64살이에요. 여전히 아파트 경비로 일하고 있고 아내는 마트 계산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들은 결혼을 준비 중이에요. 좋은 사람을 만났다고 하더라고요. 가끔 제주도 시절을 떠올립니다. 외국인 배낭여행객들과 이야기 나누던 거실, 아내가 만든 김치찌개 냄새, 창문 너머로 보이던 바다. 모든 게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아 있어요. 물론 후회가 없다면 거짓말이겠죠. 6억 원이라는 큰 돈을 잃었고 결국 3억 9천만 원이 날아갔습니다. 그 돈이 있었다면 지금 더 편하게 살 수 있었을 거예요. 아들 결혼 자금도 넉넉하게 마련해 줄 수 있었을 테고요. 하지만 저는 배웠습니다. 인생에서 중요한 몇 가지를요. 첫째, 안정적인 것의 가치를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32년간 다녔던 회사가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지 떠나고 나서야 알았어요. 매달 나오는 월급, 퇴직금, 복지 혜택. 그 모든 게 당연한 게 아니었는데 말이죠. 둘째,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때는 최악의 경우를 생각해야 합니다. 저는 너무 낙관적이었어요. 첫 몇 달이 잘 됐다고 해서 계속 잘 될 거라고 믿었죠. 태풍도, 경쟁 심화도, 코로나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만약 6억 원 중에서 3억 원만 투자하고 나머지 3억 원은 비상금으로 남겨뒀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지금처럼 힘들지는 않았을 거예요. 셋째, 나이를 고려해야 합니다. 저는 59살에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어요. 만약 실패하면 다시 시작할 시간이 별로 없다는 걸 진지하게 생각하지 못했죠. 젊었다면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기회가 많았을 텐데 60이 넘어서는 선택지가 정말 적습니다. 넷째, 가족이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돈을 잃고 힘들 때 아내는 옆에서 함께 버텨줬어요. 아들은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저를 응원해줬습니다.
돈은 잃었지만 가족은 잃지 않았어요. 그게 가장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경비실에서 일하다 보면 젊은 입주민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가 있어요. 어떤 청년이 물었습니다. 아저씨, 인생 살면서 후회되는 게 있으세요?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후회는 있지. 하지만 그래도 해보길 잘했다고 생각해. 안 해봤으면 평생 궁금했을 테니까. 청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도전하신 거 멋있어요. 그 말이 위로가 됐어요. 비록 실패했지만 저는 꿈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3년이라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제주도 바다를 보며 살았고 세계 각국에서 온 사람들을 만났어요. 아내와 함께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설렘도 느꼈죠. 지금 제 통장에는 1,5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경비 월급과 아내 월급을 모아서 조금씩 저축한 돈이에요. 이 돈으로 아들 결혼식 때 조금이라도 보태주려고 합니다. 64살. 제 인생은 이제 막바지에 접어들었어요. 앞으로 10년, 20년 더 살 수 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남은 시간 동안은 욕심내지 않고 소박하게 살려고 해요. 매일 아침 경비실에 출근하고 저녁에는 아내와 함께 저녁을 먹습니다. 주말에는 아들과 통화하고 가끔 만나서 밥을 먹죠.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입니다. 제주도 게스트하우스는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실패자가 아니에요. 꿈을 꾸고 도전하고 넘어지고 다시 일어선 사람입니다. 누군가 저에게 묻는다면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다시 돌아간다면 또 도전하겠느냐고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그때 도전하지 않았다면 평생 후회하며 살았을 거예요. 인생은 한 번뿐입니다. 실패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해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다만 신중하게 준비하고 최악의 경우를 대비하고 가족을 먼저 생각하면서 도전해야 합니다. 저는 지금도 가끔 제주도 바다를 꿈꿉니다. 파도 소리, 해질녘 노을, 거실에서 들리던 외국인 손님들의 웃음소리. 그 모든 게 제 인생의 한 페이지로 남아 있어요. 비록 돈은 잃었지만 추억은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추억이 때로는 돈보다 소중할 수 있다는 걸 이제는 알아요. 감사합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요.